우선 루게릭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주요한 영양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환자분들께서는 질병을 진단을 받은 초기에는 그래도 대부분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단계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질병을 진단받으면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질병이 조금 진행이 되면서 여나 장애가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우선은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아지세요. 그러니까 식욕불량이 우선은 나타나게 되고 식욕불량이 나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식사를 잘 안 드시게 되세요. 식사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식사 섭취량이 줄어든 게 장기간 유지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게 되세요. 체중이 빠지게 되고 그런 전반적인 그 전신 세약이라든지 영양 상태 불량이 지속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영양 불량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루게릭 환자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영양 문제들이 뭐 영양 불량뿐만 아니라 뭐 식욕 불량, 저체중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 그 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 면담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연구가 진행된 지가 뭐 거의 지금 뭐 5, 6년 이상 10년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영양 문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저희 병원을 방문해주신 루게릭 환자분 93분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뭘 보고자 했냐면 루게릭병은 사실은 한번 발병을 하면 계속해서 조금씩 진행을 하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이 진행을 할수록 실제로 어떤 영양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봤더니 저희가 이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분들을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질병의 그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중기 단계, 후기 단계 이렇게 세 군으로 분류를 했고 이 세 군에 따라서 저체중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가, 그 다음에 영양불량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질병 초기 단계에서는 저체중이 발생하는 빈도가 3%,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저체중이었다면 질병이 진행을 해서 후기 단계로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21.5%까지 저체중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럼 이만큼 질병이 진행할수록 환자분들이 체중이 많이 빠지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영양불량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가를 봤어요. 사실 이 영양불량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정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연구에서 사용을 했던 기준은 환자분 뭐 체중이라든지 아니면은 혈액 지표 중에서 환자분의 영양 상태, 단백질 상태를 반영하는 그런 수치가 있어요. 그런 수치들을 가지고 이 값을 정해서 영양 불량의 정도를 판정을 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영양 불량의 발생 빈도를 봤더니 질병 초기 단계에서는 영양 불량이셨던 분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질병이 진행을 한 후기 단계로 가니까 14%까지 영양불량의 빈도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정말 식사 섭취량도 줄어드는가, 이것도 저희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저희가 식사 섭취량을 지금 식사를 잘 드시는가 못 드시는가의 기준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그 우리나라 한국인이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이 정도의 열량을 먹으면 적당합니다. 또는 이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면 적당합니다. 라고 정해진 값이 있거든요. 그 값과 비교를 해서 실제 환자분들이 잘 드시고 계시는지 못 드시고 계시는지를 비교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설정된 값에 동일하게 섭취를 하면 지금 100% 섭취라고 보고요. 그것보다 이제 75%만 섭취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면은 환자분 지금 좀 식사를 잘 못 드신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75% 미만으로 식사를 섭취를 하는 비율을 저희가 봤어요. 그랬더니 질병 초기 단계에서도 사실은 식사 부족이 꽤 심한, 이거는 되게 많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한 절반가량에서 저희가 드세요 하는 양보다 적게 드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병 후기로 접어들면 78.5%까지 더 비율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예요. 열량을 그러니까 전반적인 에너지 섭취를 얼마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내는데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을 얼마나 충분히 드시는가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요. 그 단백질 섭취를 부족하게 하는 비율을 봤더니 질병 초기 단계는 한 40% 정도의 환자분이 단백질 부족, 섭취 부족이셨어요. 그런데 후기 단계로 갔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60% 이렇게 섭취 부족의 비율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말을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요거는 체중과 키를 가지고 계산한 한 수치예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 체중, 킬로그램을 키를 미터로 환산해서 제곱을 해준 것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본인 체중이 50kg이고 키가 160cm다 라고 할 경우에 BMI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요. 이 50을 나눠주세요. 이 160을 미터로 환산한 1.6을 두 번 곱해준 값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 BMI 값이 계산이 되는데요. 이 BMI라고 하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많은 그 보고들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영양 위험도 그 다음에 사망률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BMI를 가지고 환자가 저체중인지 정상인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를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BMI를 계산해 보시고 자신의 BMI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지금 본인의 체중이 정상인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 이게 판정이 되시겠죠. 이 BMI와 루게릭 환자의 그 어떤 그 질병의 진행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BMI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축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BMI가 이건 낮은 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BMI가 이렇게 높은 사람들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여기 세로축은 루게릭 환자의 그 사망률을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요. 보시면 BMI 18.5가 아까 저체중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저체중인 환자에게서 사망률이 지금 높죠. 그 다음에 지금 쭉 떨어지는데 언제 가장 많이 떨어지냐면 BMI가 25에서부터 한 35 정도. 지금 앞서서 이 테이블 한번 보시면 25에서 30에 해당되는 거는 약간 비만, 오히려 비만에 해당되는 체중이에요. 이 비만에 해당되는 체중이 오히려 사망률이 이렇게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 비만의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40 이상 가면은 다시 사망률이 증가해서 이렇게 U자 모양을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체중을 저체중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체중을 어느 정도 조금 유지하는 게 생존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지표는 체중 감소인데요. 본인의 체중이 평소 체중과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봤더니 평소 체중 대비 5% 이상
체중이 감소했을 때 사망 위험률이 34% 증가했다라고 보고가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진단 받았을 때 만약 본인 체중이 뭐 한 60kg이셨다라고 한다면 진단을 받고 나서 여기서 5%니까 한 3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3kg 정도 이렇게 체중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또 사망률이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식사로 먹는 그 영양소 중에서는 어떤 그 영양소가 질병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연구에서는 이거는 그 미국에서 시행이 됐던 연구인데요. 환자의 사망 또는 기관 절제술을 시행하는 시기 또는 그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던 연구거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질병 초기에, 그러니까 질병 진단 받고 바로 직후에 지방과 단백질, 그 중에서 특히 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있죠?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섭취를 하신 분들이 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이 엔드포인트에 도달하는 시점이 지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질병이 좀 더 천천히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루게릭 환자는 사실 이제 질병을 진단을 받고 나서는 조금씩 질병이 진행이 되고 환자 상태가 변화가 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영양관리 내용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 질병 초반에는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일반 식사를 하고 계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평소에 드시던 거를 그냥 드시는 단계인데 약간 연하곤란이 나타나게 되면 일반 식사를 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시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사례가 걸리고 그다음에 음식을 삼키는 게 조금 어려워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의 질감이나 점도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이제 연하 보조식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식사를 시행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구로 식사가 아예 어려워지시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경강급식이라고 하는 튜브로 이제 영양소를 공급받는 그런 이제 시기를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교적 질병 초기 단계인 요 일반 식사와 연하보조식을 시행을 할 때, 요때 환자분들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 첫 번째로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그렇다면 내가 하루에 얼마의 양을 먹는 것이 나에게 적절한 것인가? 이거를 궁금해 하시겠죠. 특히 루게릭 환자의 경우에는 우선은 저작곤란이라든지 연하곤란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식사량이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식사량이 감소를 하는데 에너지 필요량을 저희가 높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루게릭 환자는 신체 활동이 제한되고 골격근이 위축이 되면서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에너지 필요량이 감소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무조건 식사를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루게릭 환자에게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루게릭 환자분들의 활동량은 줄어들지만 체내에서 대사량은 되게 증진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체내에서 대사가 증진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또 에너지 필요량이 그러면은 증가를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럼 에너지 필요량이 과연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는가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2014년도에 발표됐던 한 논문에서 이 루게릭 환자만을 위한 에너지 필요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개발이 돼서 발표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도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공식인데요.
이 공식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을 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공식이 복잡하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체중, 그 다음에 본인의 키,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ALS, FRS 스코어라고 하는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병원 이제 뭐 내원하시면 선생님들께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 본인에게 필요한 에너지 필요량도 같이 계산을 해달라고 하시면 아마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공식에 따라서 본인의 체중, 키, 나이, 점수를 대입만 하면은 에너지 소비량이 계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ALS, FRS 스코어에 해당되는 요 설문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들께 부탁을 하시면은 이 점수는 계산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에게 필요한 에너지 필요량을 먼저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필요량인데 단백질 필요량에 대한 근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아직까지 제시된 바는 없는데 이 단백질 필요량은 환자분의 뭐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기능이라든지 뭐 본인이 체내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이런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 저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수치는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연령에, 내 연령에, 내 성별에 요 정도의 그 그람 수를 섭취를 하면은 적당합니다라고 설정된 값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30에서 49세, 50에서 64세의 남성의 경우는 하루에 단백질 60g 정도 섭취를 하시면은 적당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30에서 65세까지는 하루에 5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은 적당하다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하루에 3끼 밥 한 공기를 드신다라는 가정하에 반찬으로 이렇게 단백질 식품을 몇 끼 챙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식으로 유제품을 챙겨 드시면 되는데 우선 유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유라든지 아니면 뭐 요구르트, 두유, 치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하루에 한 번 섭취를 해주시면 단백질이 한 6g 정도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런 유제품 간식 드시는 건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루에 한 번 챙겨주시고 아까 유제품 요거 하나 섭취해 주시면 1단위를 섭취를 한 게 되시거든요. 1단위를 섭취를 한 게 되세요. 그러면 나머지를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 식품을 드셔주시면 되는데요. 계란 한 알이 단백질 1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부 같은 경우는 3-4쪽. 그러니까 찌개에 들어가 있는 두부 조금 있죠, 조각. 그 정도 섭취해 주시면 또 한 단위 섭취를 하는 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토막. 고기 같은 경우는 탁구공 크기. 그래서 요것도 내가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손을 펴셔서 요 정도 되는 양 있죠? 계란 하나 요 정도, 두부 3-4쪽 요 정도, 생선 한 토막도 딱 요 정도 해요. 요 정도 되는 크기를 드시면 단백질 1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하루에 한 6단위 섭취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끼 이런 단백질 식품을 한 2종류 정도씩만 드셔주시면 충분히 공급이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시고 된장찌개에 두부 조금 썰어서 드셔서 한 끼 드시면 단백질 필요량을 그 한 끼에 충족한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단백질 필요량을 섭취를 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몇 끼 이렇게 잘 챙겨 먹는 게 사실 또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너무 이제 음식 하시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반찬이 없다라고 하시면 연두부 같은 거 하나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드시면 또 그게 단백질 한 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란 뭐 찜 하나 해서 드시면 또 한 단위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몇 끼 단백질 식품을 꼭 챙겨서 드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앞서 보신 이런 제품들은 사실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 비타민, 무기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나는 뭐 탄수화물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탄수화물만 보충해줄 수 있는 제품도 있고요.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같이 보충해주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가 나는 특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단백질만 보충해줄 수 있는 이런 파우더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변비라든지 이런 채소 섭취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섬유소만 보충해줄 수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국내 판매 중인 환자용 식품은 이렇게나 종류가 다양해요. 이렇게나 종류가 다양하고 그 회사마다 뭐 다양한 맛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뭐 구수한 맛, 검은깨 맛, 뭐 딸기 맛, 커피 맛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니까 환자분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해서 사 드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구 섭취용 그 액상 음료는 보통은 한 캔에 200cc가 들어있어요. 이 한 캔 200cc를 섭취를 하게 되면 밥 3분의 1공기, 생선 한 토막, 나물 한 접시 드신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사 대용이라면 하루에 이렇게 2캔에서 4캔 정도 이렇게 드셔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식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열량 보충으로 난 이걸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하루에 1캔에서 2캔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드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 드시듯이 그냥 드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자용 식품은 그냥 요거를 개봉을 해서 물처럼 드셔주셔도 되지만 평소에 요리를 하실 때 요거를 같이 첨가를 해서 요리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레시피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그 뉴케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책자인데, 그 뉴케어라는 회사에서 본인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에 활용하세요 라고 해서 레시피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레시피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사용한 거는 그 뉴케어에서 나오는 뭐 이런 데이미 슈퍼블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파우더인데요. 꼭 이 회사 제품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각 회사마다 다 이런 파우더 제품 팔고 있으니까 그런 거 구매하셔서 요리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그 검은깨 요런 음료 있었죠. 아까 보셨던 요 영양보충 음료랑 그 다음에 요 파우더랑 잘 풀어서 콩국물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 영양보충 음료 자체가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콩국물에 풀면은 크게 이 맛이 달라진다든지 좀 이질감이 없어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그대로 그 영양소나 이런 거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런 리조또, 환자분들 좀 부드러운 음식 드실 때는 죽이라든지 리조또 이런 거 만들어 드실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리조또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런 검은깨 음료, 아까 영양보충 음료, 요거 한 캔을 우유 대신에 부어서 음식 조리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요거는 맛도 유지가 되면서 이 한 캔 같이 드시게 되는 거니까 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평소에 잘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간식 중에 하나가 이런 쉐이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과일 같은 거 갈아 드실 때 우유나 요구르트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영양보충 음료 하나 넣어주시면, 사실 이런 보충 음료는 우유보다 더 칼로리도 높고 그 다음에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시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젤리 같은 경우는 샐러드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토핑으로 잘라서 드셔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용 식품을 섭취를 할 때 주의하실 방법은, 이런 환자용 식품 같은 경우는 주스라든지 요구르트 같은 이런 산미가 있는 거랑은 섞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용물에 변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산미가 있는 음료와 혼합하지 않고요. 이런 제품은 그리고
직접 그 채로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거는 저희가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은 크게 드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고요. 개봉한 제품 같은 경우는 캔 제품의 경우는 개봉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개봉하고 직후에 다 드셔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 내가 지금 다 못 먹어서 좀 보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봉하고 나서 그 다른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서 밀봉을 해서 냉장 보관을 했다가 12시간 이내에 다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그냥 상온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냉장고에 다 넣어두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으로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제 영양제 섭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에 대한 질문이에요. 환자분들이 이제 뭐든지 지금 챙겨 드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영양제 섭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어떤 영양제 많이 드시고 계신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홍삼을 가장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홍삼의 경우는 한 30% 환자분들이 복용하고 계셨고 멀티비타민,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17%,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이 한 13% 정도 이렇게 복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영양제 복용하는 게 환자분들 어떤 질병에 영향이 있는가,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이거의 영양제 복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제시가 된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영양제를 드시면서 질병의 어떤 이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평소에 일반 식사를 하시다가 환자분들이 조금 질병이 진행되면서 일반 식사를 하기 어려워졌을 때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루게릭 환자에게 있어서 연화곤란은 사실은 질병 말기로 가면 80% 이상 환자에게서 연화곤란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연화곤란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우선은 음식 드실 때 계속 사례가 걸려요. 음식을 계속 켈록켈록하고 뱉어내시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입에서 계속 오물오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좀 침을 많이 흘리시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연화곤란이 나타나신 환자분들은 연화곤란식이라고 하는 시기를 드셔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사실은 연화곤란이 나타났을 때 음식을 드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흡인성 폐렴이에요. 이게 식도랑 기도랑 바로 이제 옆에 붙어 있는데 연화곤란이 있는 분들은 음식이 식도로 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면서 이게 폐로 이물질이 넘어가서 폐렴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험해지시니까 이게 음식물이 잘 식도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음식물의 질감과 점도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액체 드실 때, 물 드실 때 그냥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바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더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물들의 점도를 조절해서 약간 조금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컨트롤 하기가 쉬워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액체를 드실 때 액체 점도를 조절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음식의 질감을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게 다진다든지 아니면 좀 갈아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음식의 질감을 조절을 해서 환자분들이 질식하거나 사례가 걸리는 거를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액체 점도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액체는 우리가 마시는 이제 물, 주스 이런 것들이 다 액체인데, 액체는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마시기가 쉬워요. 그냥 이게 꿀떡 삼키면 되는데 연화곤란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 물을 삼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사례가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액체의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점도 증진제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점도 증진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조그만한 파우더에 들어있는 분말이에요. 분말이고 이 성분은 대부분 전분이에요. 탄수화물 성분이거든요. 요거를 물에 섞게 되면 약간 요게 걸쭉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물에 섞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액체 점도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물처럼 약간 조금 점도를 가지는 이런 묽은 액체 정도의 점도도 있고 꿀 정도의 점도, 그다음 요플레 정도의 점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용법을 숙지를 꼭 잘 하고 계셔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저어줌과 동시에 디스코업을 넣고 재빠르게 저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사용하거나 느린 속도로 저어줄 경우 덩어리가 균일하게 질 수 있으므로 섞이거든요. 반드시 포크를 사용하고 빠른 속도로 저어주셔야 잘 합니다. 저어주셔야 돼요. 30초 정도 빠르게 저어준 뒤 1분에서 2분 정도 경과하면 그러면 점도가 이렇게 바로 올라옵니다. 점도가 변화가 우유 되는 걸 같은 보실 수 단백질 있죠. 음료의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경과하면 점도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디스코업의 권장 사용표에 따라 오렌지 주스를 타보겠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점도가 100ml의 달라져요. 오렌지 주스를 컵에 따른 후 포크로 저어주면서 디스코업을 넣습니다. 3분의 1포를 넣으면 시럽, 드레싱, 과즙이 흐르는 정도의 약간 점도, 점도가 생긴 정도고요. 이거는 3분의 2포를 넣으면 꿀, 크림 스프가 흐르는 꿀 정도의 정도의 점도를 갖게 정도. 됩니다. 푸딩과 같이 점도가 높은 것을 원할 이거는 경우에는 조금 더 콩고를 끈적끈적해져야 100ml의 음료에 되죠. 풀어줍니다. 연화곤란이 조금 심하신 디스코업을 분일수록 타주실 때에는 더 많이 타주시면 제품 뒷면에 되세요. 있어요. 이 연화곤란이 있는 환자분들이 또 호소하시는 문제 중 하나가 탈수예요. 물을 충분히 잘 못 드시다 보니까 탈수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서는 이렇게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젤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드시면 물 드시는 것처럼 동일한 이제 수분이 공급이 되는 이런 제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연화곤란 환자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액체 말고 평소에 식사 드실 때 그 식사의 질감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 섭취가 가능한 음식, 연화곤란 환자에게 있어서 섭취가 가능한 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농도와 질감이 균일한 음식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너무 큰 덩어리보다는 환자분이 드시기 좀 쉽게 약간 이렇게 좀 갈리거나 다진 음식을 드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입안에서 바스라지면서 퍼지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 뭉쳐서 입에서 잘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섭취를 금지해야 되는 음식은 한 음식을 드셨는데 여기에 다양한 질감의 음식이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스프인데 거기에 건더기가 막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거. 그럼 환자분은 이렇게 입안에서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는 이걸 잘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균일한 그런 이제 질감의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도 섭취를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금지보다는 조금 드실 때 잘 꼭꼭 씹어서 드셔주시는 게 좋고, 입안에서 바스러지는 음식, 뭐 이제 과자 같은 거라든지 뭐 비스켓 같은 거 딱 씹으면 이렇게 가루가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들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입안에서 잘 녹는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음식이라든지 씨나 껍질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씹기가 불편하시고 삼키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연화곤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에 따라서 연화곤란식이 단계별로 제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화곤란식 1단계, 사실 이런 단계는 정해진 단계는 아닌데 이게 하나의 그 기준을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연화곤란식 1단계는 씹는 기능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제공이 되고, 제공되는 형태는 죽을 포함해서 모든 반찬을 다 이제 갈아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환자분들이 저작을 하는 거를 줄여주는 거죠. 그냥 부드럽게 삼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제공을 하는 거고, 두 번째 2단계는 입안에서 좀 오래 씹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 약간 연화곤란이 좀 진행된 환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찬을 좀 다져서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갈 필요는 없고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잘게 조각조각을 내서 제공을 해주시면 되고 환자분들이 이제 드실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곡물 제공 여부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연화곤란 좀 심하시면은 곡물을 드시는 게 좀 힘드니까 제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화곤란식 3단계에서는 제공 대상은 입안에서 씹고 덩어리 형태는 만들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음식을 삼킬 때 약간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연화곤란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식사고요. 이 단계에서는 좀 부드러운 식품 위주로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음식의 그 형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를 보시면 우선은 질병이 진행이 될수록 제한돼야 되는 음식이 요 밑에 부분이고요. 드셔도 되는 음식은 요 윗부분에 해당이 돼요. 우선 제한해야 되는 음식부터 보시면 아까 이렇게 입에서 잘 흩어지는 이런 음식은 제한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통밀빵이라든지 아니면은 2가지 이상의 질감을 가지는 음식, 뭐 볶음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한 거, 이런 거는 제한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뭐 묽은 액체 상태의 음식에 해당되는 거는 뭐 과일 주스나 우유, 그 다음에 국, 차 종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조금 드시기 힘들어지시면은 이제는 요플레라든지 젤라틴, 크림스프,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달걀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기나 생선을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은 몇 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드시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반찬들을 잘 챙겨서 드셔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비교적 경구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질병 초기 단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게 바로 이제 경강급식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경강급식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또 다음번 이 강좌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